안녕하세요. 네, 2025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담에 수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 대화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9년에 문학과 사회라는 잡지에서 이제 문학평론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15년, 16년간 이제 한국문학 평론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수다를 나누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주제는 보이는 것보다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세 분 작가님들과 함께 할 대화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뭔가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용기의 다양한 얼굴을 이야기하는 세 작가님과의 만남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작가님을 제가 차례로 저 끝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문장으로 감정을 길어올리는 시를 써주시는 이설야 시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이설야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현실과 문학의 경계를 날카롭게 탐색하는 작품을 써주시는 이금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굳어서 오늘 많이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설야 시인님, 그리고 제 영문판 번역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었어요. 그런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수다를 떨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장르를 넘나들면서 뭔가 유머와 부조리로 서사를 세계적인 서사를 요리하시는 김주혜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혜입니다. 아니 근데 유머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유머가 나오기 시작하는 책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책보다도 세 번째, 네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 전 궁금한데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간파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원래는 한 분 이렇게 호명을 드리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를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설야 시인님부터 차례로 이렇게 해주실까요? 인사인가요? 아니면 근황에 대한 간단한 그냥 인사 말씀? 인사말.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인천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고향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역에 있지만 내 지역에 있는 곳이 중심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약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계양장이에요. 이제 계양장이라서 요즘에 인천으로 많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근대의 풍물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앞으로 작업도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6, 7년 정도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함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금희 작가님께서도 인사와 근황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인사를 드려서 이제 인사말은 그것으로 가름하고 저는 이제 지난달에 꼭 한 달 전에 신작 슬픔의 틈새라는 소설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요즘 그 작품 뭐 홍보라든가 그래서 인터뷰라든가 또 다른 국제 행사 이런 것들 하면서 모처럼 이제 그 책임을 좀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이 서울 국제작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런던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출장이 무척 잦았어요. 그래서 참 인상 깊었던 곳도 많은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미국 서부, 그리고 뭐 스웨덴, 뭐 한국 2번, 발리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책, 한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책은 밤새들의 도시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책, A Love Story from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의 사랑 이야기가 영국, 미국에서 11월에 동시 출간되고 집필하고 있는 책은 또 네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책 이런 것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무척 감사히 여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근황을 들어보았는데 확실히 이제 책을 그러니까 출간하실 예정이거나 좀 전에 출간하셨거나 굉장히 바쁘게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 지금 가장 주목받는 신 작가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의 근황을 간략하게 들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화의 주제인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는 주제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축제 안에 어떤 한 코너의 주제로 이제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처음에 이 대화 주제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고 했는데 듣자마자 글을 쓰는 여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작가님들 책에도 있지만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작가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고 근데 뭐 그때와 비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도 2025년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그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에는 지대한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기혼 유자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거는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재우고 남는 시간에 좀 쓰고 다음날 되면 다 지우고 새로 쓰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실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 겹의 구속을 견디면서 그걸 해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면에도 글을 쓴 적이 있고 그런 기획으로 책을 엮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께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꼭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작가님들은 이 대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서는 계속 이설야 시인님부터. 저는 그 질문을 딱 받고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김 알렉산드라라는 그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런 혁명 운동가인데 그 죽을 때 이제 그 처형을 당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대를 이렇게 씌우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내 눈을 가리지 마라. 내 죽음을 내가 스스로 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어쨌든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뭐 이민자들 이런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알렉산드라도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들이 어쨌든 그 차별받은 역사는 굉장히 깊잖아요. 굉장히 긴데 그러면서도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독립운동할 때 남성들의 이름은 많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사도 이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600명 정도가 넘게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아는 이름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도 이제 작가의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작가는 아니지만 그 호렌토토의 비너스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캐시바 콩이 쓴 시예요. 이제 이민 2세대의 이중 언어로 쓴 그 작가의 시 속에 몸 번역학이라는 첫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을 딱 보는데 호렌토토 비너스라는 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인간박물관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 여성의 이야기예요. 흑인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이야기를 이제 시를 썼는데 어쨌든 흑인 여성이면서 남아프리카에서 1800 몇 년도인데 영국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인종 전시를 당해요. 인종 전시를 당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프랑스로 가서 죽었을 때도 또 인종 전시를 당하고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캐시바 콩 시집에서 그거를 딱 발견했을 때 나도 썼는데 그러면서 공통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약간 전율이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이 공통점이 좀 많더라고요.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작품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놀라웠고요. 그래서 좀 기뻤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여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떠오르는 시인들은 이제 뭐 김명순 시인이라든가 나혜석,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 오면은 고정희 시인이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허수경 시인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김예순 시인의 그 정말 그 무한대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어쨌든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또 뭘까, 이런 걸로 좀 많이 고민을 이제 저로 돌아와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용감한 여성들의 그 이름을 쫙 이렇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사전에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제가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자료에서 보았던 많은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 여성 지식인들이 떠올랐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떠오른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어요. 지금 김주혜 선생님이 런던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도 런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점이 또 하나, 언제 런던에 딸네 집에 가면 연락드려서 예, 저희 딸이 대여섯 살 때 그 만화 영화,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다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남자 전사들한테는 그냥 전사라고 하는데 여자 전사들한테는 여전사라고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작가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앞에 이제 여류 작가, 뭐 여류 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차별적인 표현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장녀로 태어났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결혼해서는 또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이런 역할을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때 이미 저는 결혼 전에 등단을 해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말에 되게 그 말을 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어서 우리 딸의 그런 질문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해준다는 말이 봤을 때 서로 구분하라고 그렇게 붙인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왜 그래? 이랬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 딸은 계속 자라면서 갈등이나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싸우는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도 싸우고 어른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말대꾸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제 작품에 여성들이 등장하고 하는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제 딸을 이해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어요. 쟤는 도대체 나와 너무 달라서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쟤 저렇게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다가는 미움받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어디 가서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늘 뭐 겸손해라, 뭐 그렇게 너무나 그 도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내가 늘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것들이 엄마 말이, 저는 우리 딸이 제 말을 안 듣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엄마 말을 되게 가슴 깊게 새기고 자기의 그런 욕구와 엄마의 그런 말 속에서 되게 갈등을 느끼면서 그걸 제가 알고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그냥 자기답게 살고 싶어서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저런 거였는데 나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했고 또 저 또한 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딸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확장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품 속에서 용기 있는 여성들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저는 제 딸과 또 그 또래의 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용감한 여성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알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제 딸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뭔가 이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는 그런 마음, 시선이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주혜 작가님은 아니, 이금희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금희 작가님의 그 착함에 관한 이런 강박관념과 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따님의 성격을 딱 둘 다 중간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불공평한 걸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로바로 반박하는 그런 부르르 그런 성격인데 이금희 작가님처럼 손해를 좀 봐도 그래도 난 착한 인간이니까 왜 이렇게 견뎌내는 성격이고 제가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는 질문을 봤을 때 생각나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작가분들도 다 어머니 그럴 텐데 나도 또 어머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들 다른 거를 선택했어요. 다행스럽게. 저희 어머니도 글을 쓰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 석사하시고 교육학 석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국어와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긍지가 이렇게 높은 것도 사시고 시도 쓰세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시고 지금도 시 활동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우리들 키우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전형적인 글을 쓰는 유자녀 여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진취적이신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모험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가장 진취적인 분이 당연히 저희 어머님. 저는 한참 밑에 떨어지는 학구열. 저는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한테 비하면.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연령에도 어떤 환경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더 나아가고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리더가 저의 가장 용감한 여성 상인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또 제가 아는 용감한 여성은 다른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밤새들의 도시를 출간을 하면서 소말리아 구조와 교육 사업에 그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각 책마다 기부하는 곳이 다른데, 이번에는 카리타스 소말리아라는 카톨릭계 단체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냥 기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장거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곳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대사로서. 그래서 매년 이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처음에 기부금을 냈을 때 사업 보고서 몇 년간 한 거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거부터 읽었는데, 저는 그 보고서 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어떤 소설이나 시보다도 저를 더 움직이는 문장을 한두 문장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학교가 30여 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곳이 북소말리아에 있습니다. 할게이사라는 시에. 그런데 사업 보고서는 몇 학년이 몇 학년으로 진급했다. 10명이 6학년으로 진급했다. 이런 식으로 4학년에 3명이 진급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3학년에, 맨 마지막에 3학년에 한 명이 진급했는데, 이분은 2020년에 원래 이 학교에 입학했어야지 되는 딸이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어머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2022년 사업 보고서에도 2학년 진급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입학했다. 이렇게 다 한 학년씩 올라간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생각할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고, 아마 그게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잃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다음에도 한 번도 받지 못한 교육을 받으려는 용기를 내서 학교에 입학을 딸 대신 하고 매년 다시 진급을 한 그런 여자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 계속 시선을 돌려달라.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김주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죽은 딸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급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 어머니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계속 저에게도 각인되어서 따라다닐 것 같아요. 어떤 용감한 여성이라는 말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세 분 작품에서, 시와 소설에서 여성이라는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작가님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뭔가 창조될까, 여기서 이 작품 속에서 움직일까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 시인님과 작가님들께 궁금한 것들이 또 되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이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준비한 질문에 좀 이렇게 폭을 최대한 넓혀보려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가님들께 끌어내 보려고 질문을 준비했는데, 진행은 제가 세 분 작가님들께 개별 질문도 드릴 거고 공통 질문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통 질문입니다 하면 세 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을 해주시고, 또
각각 작가님들께 개별 질문도 드릴 텐데 작가님들께서는 옆자리에 앉으신 분의 대답 속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거나 이럴 때 끼어드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말들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질문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작가님들께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Q&A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들 이제 글을 쓰시지만 평소에 글쓰기 이외에 특별히 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지, 그게 뭔지, 그게 뭔가 더 나은 삶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죄송해서. 왜냐면은 제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맨날 착한 인간 되라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지필만큼 아니면 어쩌면 지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는 게 여러 사회 환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호랑이 표범 보전 활동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8월에 러시아 북투어를 하고 마지막에는 극동부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 가서 거기서 직접 호랑이 표범을 추격하고 막 발자국도 막 찾고 그런 거 기사도 쓰고 이런 환경 기획 기사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보호 활동과 함께 야생 동물 보전과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기견 유기묘며 가축들 여러 가축들의 보호, 그러니까 비건 활동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게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ervation, animal rights, 동물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구조와 교육 사업입니다. 네, 정말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뭔가 그 밖의 활동이어가지고 제가 감히 어떤 말을 덧붙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쭉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김주혜 작가님의 그 말씀 뒤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간이 확 좁아드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식물 기르기를 제가 저의 그 글 쓰고 하는 시간 외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식물 기르기예요. 저는 큰 화분을 사서 키우는 것보다 아주 작은 묘목에서부터 심지어는 씨를 발아해서 이렇게 이제 화분을 키우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제일 먼저 베란다 그 작은 화분들에 있는 나무들, 식물들 하나하나 지켜보고 그리고 뭐 화가 나거나 뭔가 마음이 복잡한 일이 생길 때 그 작은 화분에서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그 식물들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새싹이 막 돋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복잡했던 마음이 이렇게 그 명상하는 것처럼 수그러들고 또 그렇게 막 제가 키우고 이렇게 막 가지를 꺾어서 삽목을 해서 화분을 또 키우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내 주변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식물 기르기에서 인생까지 거창하게는 인생까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라든가 내 글쓰기에 대한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혜 작가님 말씀과 비교해서 좀 부끄럽지만 예, 제가 1분만 거기다가 대답을 하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원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또 통하는 게 제가 이런 거 하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글 쓰는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풀, 꽃, 벌, 나비 이런 것들을 관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모래 한 알, 풀 한 포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영혼이 깃들고 원칙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생명체를 이어나가고 서로 의지해서 연결돼서 우주를 형성하는 게 바로 한국 문학이 탐구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 문학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아니 그래서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네. 전혀 저는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그게 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작은 거를 조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한때 식물을 좀 많이 길렀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식물을 좀 많이 기르다가 지금은 안 기르고 있는데, 지금은 기르는 거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글라스 그것만 기르려고 하고 있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2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온갖 고양이들 밥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고양이 밥을 들고 가요. 그래서 고양이를 꼭 만나면 밥을 주는데 고양이를 만나면서 이 세계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양이는 그냥 어쨌든 우리도 인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에 대한 그런 확장된 시선을 좀 더 갖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가 뭘까? 약간 제가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 고양이 번역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랑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길 가더라도 지렁이랑 개미, 이런 거 보면서 쟤네들이 날 봤을 땐 내가 괴물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약간 전환해서 보는 거, 그런 거를 좀 요즘에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 그림 그리는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는데, 제가 중국에 잠깐 한국어 강사로 한 2년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각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파나를 조금 배워서 파나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 쪽으로 또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4번째 시집은 그냥 일반 계속 발표했던 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천 개항장과 관련된 그 시집에는 뭐 그림이나 뭐 다른 장르들을 좀 결합을 해서 다른 것들을 협업을 해서 장르 실험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틈나는 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고양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딸도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워요. 한국에서 유기묘를.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갈 때까지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저랑 영상 통화를 하면 고양이를 안고 와서 자, 할머니한테 인사해.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남편은 딸하고 영상 통화하면 막 좋아서 쫓아왔다가 딸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러면은 에잇 하고 나가버리는데, 저는 고양이 할머니입니다. 고양이 손자가 2마리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고양이가 2마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부모님이랑 페이스타임 할 때 그래미 그램피라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도 그러고 그래미 그램피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셋이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 대답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가, 뭐 시인이다, 작가다 하면은 특히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던져 보면 항상 그러니까 나 바깥의 존재들, 살아있는 존재든 그렇지 않은 존재든 뭔가 이 어떤 타자적인 것들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글을 쓰게 만드는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3분 대답을 들으니까 그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다들 고양이 엄마로서 뭔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네,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요. 먼저 이설야 시인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다른 직업을 처음에 시인이 아니라 시를 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계속 시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지역에 어떤 모임들을 시 쓰는 모임들을 찾다가 노동자 문학회에서 네, 시를 쓰게 되었다고 대답하신 어떤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를 쓰시게 된 계기, 뭐 어떤 과정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그림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 꿈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뭘 사요. 어딜 가도 이제 물감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요. 그리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게 이미지니까. 그래서 제가 시를 항상 쓸 때도 눈을 감고 여러 번 읽었을 때 그림이 지나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거든요. 근데 이제 시를 원래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일단 제 이름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어딜 가든 이렇게 문학 선호라고 글을 써야 된다고 약간 뭔가 이렇게 주문처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원래는 글을 싫어했어요.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쓰지 않으면은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창가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원래 이제 또 다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문예창작 이런 거 시를 쓰다가 그런데 막 쓰고 있는데 또 해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길 가다가 또 이렇게 붙인 광고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창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 문학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가서 이제 배우다가 또 갈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국문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방송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만족을 못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또 가게 됐는데 사실은 어쨌든 제가 대학원에 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를 나는 다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한테 제 몸에 그게 있었어요. 남들이랑 조금이라도 같은 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다 봐야 된다. 다 봐서 근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봐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이제 경향신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계속 시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좋은 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읽혀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시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이런 그런 욕망이 있는데 시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고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황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들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방황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시인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시라는 언어는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쓰고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라는 언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잘 해보고 싶다, 이걸 내가 발화해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말로 내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갈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갈증이 항상 저는 시인들을 만나 뵙게 되면 궁금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런 것이 마음속에 움트게 되었고 어떻게 펼쳐졌는지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이금희 작가님께 이제 개별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가님께도 좀 이력과 관련한 질문인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글을 써오시면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 쓰는 여성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갖게 된 확고한 생각이라든가 태도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작가가 되고서 한 5년쯤 됐을 때 이제 농촌에 가서 살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근데 사실 그 무렵만 해도 이제 처음 그 신인 작가가 됐을 때 오랜 꿈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 우쭐했던 게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은 뭔가 조금 다른 직업보다 차원이 있고 뭔가 이런 이제 고상한 직업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진 채 이렇게 농촌에서 살게 됐는데, 저는 막 제가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나 그 동네 그 농민들의 삶을 보면서, 흙과 함께하는 땅과 함께하는 삶을 보면서, 아, 문학이 결코 삶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예롭게는 생각하되 이것이 뭔가 벼슬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 농촌에서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갖게 됐어요. 확고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동화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는 사람이고, 제가 최근에 쓴 디아스포라 3부작이라고 하는 작품들도 성인 분들도 이제 많이 읽으시지만, 저는 저의 그 첫 번째 독자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청소년을 배려하면서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1차적인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이 살고 더 뭐 많이 아니, 이들에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자,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마음과 뭐 고민 같은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장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금희 작가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경험을 능가하는 뭔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한 개인으로서. 근데 정말 훌륭한 작품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글을 보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그걸 읽어내는 글을 항상 쓰시는 게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서 그런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제 지금 제가 김주혜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개별 질문은 역시 이력에 관련한 질문인데, 작가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9살에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 쭉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전공한 게 미술사인데, 물론 이후에 온라인 잡지도 만들고 그런 어떤 이력들이 글쓰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이력들이 있긴 하지만, 전 작가님을 만나면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소설을 써봐야겠다, 이런 최초의 결심, 이런 거는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 출판사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책들을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네, 이런 자만심, 이런 거는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만함 갖고 많은 책을 쓰려는 충동을 느끼면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인간이고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려면 내가 생사를 걸고도 할 수 있겠다. It's something that I want to witness and something that I want to stake my life on. 이 글을 쓰면 자기 이름이 그 앞에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명예를 걸고 증언하고 싶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진실이 있으면 그걸 써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건 그냥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결국 내 영혼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불어로는 critical, critical.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밖으로 전해야지만 되는 것, 내가 다른 인간들한테 전해야지 되는 메시지가 그만큼 축적이 되고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딱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를 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글을 쓴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자기의 어떤 생사를 걸고 하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얘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어서 이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 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글도 뭐 마감도 모르겠다, 해야 될 일 다 모르겠다 하고 이제 여기에 막 매진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쓸 것들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뭐 글이 무슨 소용이야, 뭐 글이 뭐가 필요해, 이게 중요하지 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 차오를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 쓰는 사람에게도 읽는 사람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계속 질문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설야 시인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몇 해 전에 그 아시아 출판사의 한영대어 K-포의 시리즈로 나온 두 번째 시집, 굴소년들에서 그 시집을 보면은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어린이 노동이라든가 여성 성소수자 등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첫 시 앵무새를 잃어버린 아이는 8살의 나이로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그 집 주인 부부에게 폭행당해서 숨진 파키스탄의 소녀 조울 아샤를 추모하는 시죠. 이 시 외에도 레스타백이라든가 조선인천 주식회사 소년직공 김호진 이런 시 등에서 보면 노동하는 존재의 고통, 특히 어린이의 노동에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시집인데요. 이 시집이 이제 아시아 출판사에서 이게 한영으로 계속 대역으로 시리즈로 나와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 작가들이 계속 국내에서 계속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시리즈로 냈는데, 제가 사실은 아끼는 시집이 이 시집인데, 네, 여기에는 어쨌든 제가 그거를 쓰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쓴 거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니고, 이제 조우라 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게는 아는데 그 정도의 SNS 상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우라 샤에게 평화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8살인데 앵무새를 이제 청소를 하다가 굉장히 비싼 앵무새였어요. 그 4마리 중에 1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한테 맞아서 이제 생을 달리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선 너무나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와닿는,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시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제3세계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그 형태, 노동의 형태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을 봐도 1억 한 6천만 명의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타백이나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다 이제 채찍을 맞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진흙 쿠키 같은 걸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너무 배불러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좀 쓰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해외에 있는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식민지 시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에도 조선 인천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인천에 이제 개항 이후에 문물들이 되게 많이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성냥이나 뭐 담배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인천에 보면은 최초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비누도 그렇고 사이다, 뭐 이렇게 자장면 이런 거 다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성냥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인을 삼키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또 전율이 이르면서 이건 내가 언젠가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도 이제 여기 들어있고, 사실 이제 영국의 브라이언 메이 뭐 그런 회사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성냥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괴사된 얼굴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인이 엄청 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도 같이 겹쳐서 제가 이제 시를 썼는데, 어쨌든 이 시집에는 그런 아이들 이야기나 아니면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끝에 질문이 뭐였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에 담게 된 계기가 궁금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을 통해서 쓰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인들이 대체로 그런 굉장히 예민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친구들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할 때도 물론 그런 일 있었어, 진짜 충격이다 이러고 듣지만, 시인들은 더 예민하게 상처받고 어떤 비인간적인 어떤 실상들에 뭔가 충격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금희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슬픔의 틈새를 출간하시면서 역사 3부작 혹은 일제강점기 3부작을 완성하셨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작가님은 한국의 역사나 어떤 한국이라는 매개, 이것이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로하 나의 엄마들 2020년에 출간된 그 책은 또 미국에서 미국 노틀러스 출판상, 그러니까 역사 소설 부분에서 금상인데 그걸 또 받았고, 그러면서 세계 독자들에게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행보를 보면 이제 뭐 올해 볼로니아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강연을 하신다거나, 뭐 2025년 아시아 어린이 콘텐츠 축제,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참석하시면서 한국어로 쓰인 소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읽히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계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에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를 이제 처음 쓰고 2020년에 그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쓸 때만 해도 제 소설이 다른 나라, 뭐 영미권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번역돼서 출간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제 썼거든요. 그리고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시작으로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가 이렇게 뭐 영미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을 때만 해도 과연 뭐 그렇게 우리 한국적인 그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이야기에
그렇게 누가 큰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인 역사는 또 비슷한 흐름을, 강대국은 강대국의 역사, 또 약소국은 약소국의 어떤 비슷한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면서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한국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그런 디아스포라라는 삶하고 연관이 있고, 또 저는 뭐 아랍 쪽 레바논 분이 자신들의 역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뭐 읽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미국 분들은 또 한국계나 뭐 이런 분들은 우리 그 선조들의 역사를 알게 돼서 좋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내가 쓰고 있는 주제나 내용이 그냥 우리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세계적이고 현재성을 띠는 그런 이야기구나를 사실은 저는 좀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외부로부터. 내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썼다면 좀 더 확장한 얘기를 쓸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냥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저는 이곳에서 나서 자라고 산 사람이라 이제 이 역사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면서 이 세 번째 책인 슬픔의 틈새를 쓸 때는 자꾸 제가 이걸 번역가 선생님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작품을 쓰신 분이 영국인인데 귀하에서, 그러니까 수사님이에요. 수사님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이제 그냥 할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 표현을 아실까? 이 사투리를 아실까? 막 이러면서 그러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나의 초심을 지키고 일단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서 닿을 그런 이야기를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아까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또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더 한국 문학보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반응이나 관심이 또 그 뒤거든요. 그 아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뭐 K-팝이니 K 뭐 드라마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즘은 캐대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그리고 또 우리 작은 땅의 야수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넓히는데 큰 이제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가거나 이랬을 때 엄청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의 현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되게 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최근에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뭔가 한국 문화의 어떤 위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있으면서도 많이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 방금 이금희 작가님이 대답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 문학의 달라진 위상을 생각하면 사실 한국 작가, 세계 작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무색한 어떤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김주혜 작가님께서는 등장할 때부터 한국보다는 좀 세계라는 수식이 더 어울렸던,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은 땅의 야수들이 2022년에는 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상, 그러니까 테이턴 문학 평화상 이라는 상에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또 작년에 2024년에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시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이 수상 이후에
어느 자리에서 한국 문학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이미 이소리아 시인님과 이금희 작가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학의 장점 중에 큰 거가 한국 문인입니다. 한국 문인이라는 전통, 문인, a person of letters. 이게 뭐냐면 그냥 소설가는 소설 쓰는 사람, 뭐 시는 시 쓰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문인이라는 개념은 시, 소설, 그림, 철학, 역사 등 모든 인문학에 통달하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크게는 사회를 이끄고 윤리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합 지성 예술인이 바로 한국의 문인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세계 문학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컨셉입니다. 이런 한국의 문인 전통이 어떤 한국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것 이외에도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굉장히 연민이 깊은 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이미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저한테 의구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왜 자신감이 이렇게 있지? 그랬더니 저한테는 항상 영감이 샘솟는데 저한테 영감은 제 영혼 안에 옹달샘 같아요. 근데 그 옹달샘이 사실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언제까지도 영감이 있고 쓸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문학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인들은 이렇게 항상 모든 생명체와 남을 생각하는 이런 타인을 생각하는 깊은 관찰과 성찰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 어학적으로 보면은 또 이것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밤새들의 도시 원서를 한국어로 옮기는데 번역본을 검토를 굉장히 세심히 맹렬히 했습니다. 여기 편집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다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깐깐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를 한자 고쳤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빛과 색채예요. 그런데 특히 빛의 묘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안에서. 근데 영어는 빛에 관한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luminous, shining, shimmering, glittering, glinting, gleaming, sparkling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반짝인다, 번쩍인다. 이렇게 두 개인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다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1대1로 하자면 형용사가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적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표현 방법이 적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한국어가 훨씬 더 많은 게 있는데 이게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달이 빛나는 거를 휘황청 빛난다고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한국어가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몫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의성어 의태어는 질감이 풍부하고 또 운율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적인 이유는 언어는 원래 그 뜻과 그 단어 음성이 무관합니다. arbitrariness of the sound of the word and its meaning. 이거는 언어학에서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새가 구집이 night bird, 그러니까 새랑 연관성이 그 의미가 곧바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연결성인데 근데 유일하게 언어에서 의성어 의태어가 그 연결성이 더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긋? 그러면 왜 방긋이라는
이 음향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까요?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imagery, 이미지화에 굉장한 중점을 두는 시에 한국어가 더 잘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게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의성어, 의태어 등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한국어는 여러모로 이 모든 사물과 생물에 더 큰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문장이 원서와 한국어가 다른데 한국어판에서는 이렇게 막 얌전히 타는 촛불은 이들을 두꺼운 소미불, 겨울 소미불처럼 감싼 어둠에 거역할 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저한테 중요한 단어는 얌전한입니다. 얌전한. 근데 그 영어에도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분명히 있어서 얌전한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로 얌전한 그런 것은 굉장한 이런 순종적이고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아담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촛불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근데 이게 한국어만의 어떤 animism, 이게 한국어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animism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animism이 부각되는데 이게 결국 의인화이고 personification은 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시적인 언어로 쓰는 한국 문학이 더 깊고 따뜻함이 전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한국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영어를 비롯해서 다른 언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 뭐 문인 얘기도 하셨지만,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네. 그 나름의 어떤 독보적인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게, 사실 뭐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인간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감정 같은 거. 그런 것이 어쩌면 시적인 언어가 부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이성적인 것, 뭐 설명 가능한 것,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데 그것은, 그 밖에 있는 것은 아마도 방금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시적인 언어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누고 계실 텐데요. 지금 AI와 관련한 어떤 기술 전반의 변화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어떤 이런 변화가 인간 사회 내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아주 줄어들 것이다. 인간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데, 작가님들께서는 인간의 상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이 너머의 것, 네, 거기에 대한 상상, 창의력,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의 미래가 지금 이런 기술의 변화와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사실 AI에 굉장한 비관주의자입니다. AI를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이론가이자 소설가인 장 리카르드가 말한 게 있는데, L'art est l'homme, art is human. 그러니까 art is humanity. 인간을 위한 예술도 아니고 예술을 위한 예술도 아니고 인간 자체가 예술이다, 이 뜻이에요. 예술은 인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의 그 성장은 예술을 위협하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해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한 그런 큰 재판 판결이 났는데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려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 수백만 권의 책을 가져다가 읽히고 인공지능에게 책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이제 작가들에게도 가고 작가들이 승소하고 이제 보상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공지능으로서 소설을 쓰게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계속 말했지만 문학은 영혼에서 나오는 절규인데 인공지능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도 그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격렬히 저항해야지 되는 것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인간다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작가가 해야지 될 일이고 독자분들이 도와줘야지 되는 일 같습니다. 네, 너무나 분명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또 듣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다른 작가님들께서는? 예, 저는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중에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키오스크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쩔쩔매면서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거나 뭐 이렇게 예상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막연한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지금 이제 김주혜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속으로 내가 글 쓸 때까지는 AI가 좀 덜 발달했으면 좋겠다. 뭐 겨우 그런 생각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암만 AI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해도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겪고 이런 것들을 AI가 뭔가 이렇게 자료를 넣어서 아는 것으로 그런 독창적이고 그런 인간의 숨결까지 알 수 있을까? 그 작가들에게는 각자의 고유의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 문체까지도 훈련시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그냥 저의 이거는 예상이나 그 전망보다는 그냥 저의 바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남아있고, 그 영역을 지금 김주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 스스로가 자존감과 명예를 걸고 그 영역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나는 왜 글을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쓴 글, 그런 그 글이 또 그 문장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쓰는 건데 그걸 AI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명령을 내리는 건가? 그래서 작가들은 그런 내가 왜 글을 쓰는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그런 글과 아닌 글을 뭔가 좀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면 우리 작가들도 더 AI가 아무리 우리를 포진하고 포위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AI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김주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인간인지라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실험을 여러 가지로 몇 년 전에도 해보고 또 최근에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소설은 어쨌든 구조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요. 근데 시는 뭔가 엉성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시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안심했던 거는 고유성이 없어요. 그 시들의 어떤 개성. 잘 써요. 잘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시로 느꼈을 때, 누군가가 시를 읽었을 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물성 같은 게 있잖아요. 눈물기라든가 뭐 이렇게 촉촉한 그런 슬픔 같은 거. 그리고 걔는 눈물을 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이 고유한 우리의 각각의 개성 있는, 그러니까 뭐 허수경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문체들, 그 시인만의 고유한 문체들까지 넘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시를 쓰면 어쨌든 허공에, 예를 들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한숨이나 뭐 눈물방이나 누군가의 뭐 이렇게 고통, 비명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걸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열심히 쓰는 게 그 시간에 열심히 쓰는 게 더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절대로 저를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요새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AI로 만든 이거를 영어로는 뭐 AI slop, 그러니까 인공지능 쓰레기라고 그러는 그런 영상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어이없는 것들, 뭐 내가 고양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영상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현혹되는 현상이 많아요. 지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이런 식으로 벌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런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예술가는 결국 거짓된 것에 맞서고 참된 것을 위해 싸우는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지금 인류가 부딪힌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그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저보다 더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각각 작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저의 질문을 여기서 접고 관객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을 좀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현장 관객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한 2분 정도 시간 관계상 받아볼 수,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금희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왜 청소년 소설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오랜 기간 어떻게 그렇게 청소년과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1984년에 등단했을 때 동화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동화를 쓰다가 2004년에 유진과 유진을 쓰면서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국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1920, 30년대 한국 근대 소설을 읽어오라라는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도 그때는 더더욱 청소년 소설이 없었죠. 제가 중학교 때도 받았던 숙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작가인데 우리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 읽을 책이 없다니. 사실은 그렇게 그리고 작가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의 어떤 삶에서 그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이라서, 저희 2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무한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 소설을 썼고, 사실 이제 저와 그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런 청소년들과는 50년이라는 그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결을 물어보시곤 해요. 근데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그 나이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글을 쓸 때 저는 제 주인공이 15살이면 15살의 저를 마음속에서 이제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8살이면 8살의 저를 꺼내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글을 쓰는 동안만이라도 그 나이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옆에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주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오늘 강의 듣다 갑자기 그냥 궁금해졌는데, 보통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한국 문학은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한국의 정서와 뭐 역사 이런 걸 담은 게 한국 문학이다라고 이제 배우는데, 작가님의 책이라든가 뭐 파친코 등 여러 이제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제 외국에 계시는 한국계 이제 미국 분이든 어떤 작가분들이 영어로 쓰고 그게 이제 번역돼서 저희한테는 오는데, 그럼 이 작품들은 한국 문학인 것인가? 그 미국에서 출판되고 영어로 출판돼서 번역돼서 왔으니까 미국 문학을 우리가 번역 작품으로 이제 보는 것인가? 이제 그래서 작가님은 한국 작가로 스스로를 정체성화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미국 작가인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캐시박 홍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사시고 영시를 쓰시고 그 작품은 미국 문학으로 이제 되잖아요. 거기서 향유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예. 제가 매일 받는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질문입니다. 이게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각국과 인터뷰를 하면은 영미권에서만 안 나오는 질문이고,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온갖 각국에서 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계 미국 작가가 아니고 한국계 영국 작가도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문인입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는 한국을 소재로 해서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도 아니고 한국어를 구사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문학의 전통을 제가 계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문인으로서의 정신을 제가 스스로 갖고 있고, 저의 영향력도 그냥 한 책 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이 책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의 문인으로서의 가능성과 책문은 훨씬 더 넓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문인입니다. 네. 일단,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주혜 작가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어제 연대 백양당 강연도 제가 듣고 왔는데, 어제부터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뭐 태백산맥, 박경리의 토지가 막 이렇게 연상되면서 아직 완독은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주혜 작가를 흔들었던, 나도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어떤 강렬한 작품, 나를 흔들었던 그 작품, 몇 세 때 어떤 작품이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작품, 제가 늘 거론해서 이거 쑥스러운데 안나 카레니나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제가 거론을 좀 덜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어렸을 때 박완서 선생님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읽었어요. 근데 안나 카레니나가 전체적인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줬다면, 휘청거리는 오후는 아주 정확하게 3인칭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가 지망생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런 게 3인칭이구나 이렇게 막 알아들었던 그런 경험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말씀하셨는데, 그 작품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작은 땅의 야수들의 영어 원서에는 이름이 Luna, Jade, Lotus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게 사실은 스누리말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보시면 보름이가 여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보름이라는 이름이 순우리말이고 그 당시 여성분들에게는 한자 이름을 져주지 않았던 풍습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름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루나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생각나고 기드 모파상과 카프카의 작품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영향받은 이제 작가 이름을 쭉 들으니까 다음 책들도 엄청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못 받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작가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흥미로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옆에서 같이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작가님들께 오늘 좌담이 어떠셨는지 네, 뭔가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고 짧게 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랑 비슷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이 두 분 작가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관객분들도 뭔가 그런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한테 좀 새롭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약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아무튼 열심히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객석 맞죠? 객석을 가득 채운 채 우리들의 이야기에 한마디 한마디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서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받은 이 좋은 기운을 다음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런던에서 왔는데 특히 2025년처럼 해외 출장을 무척 많이 다닌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시차도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와주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고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렇게 자주 오시는 로렌님도 그렇고 어제 연세대도 오신 분도 그렇고 여러 번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앞으로도 계속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감동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네, 제가 사회를 그래도 좀 이렇게 착착착착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참 아쉽고 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 계신 이 세 분이 또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작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문학 번역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문학, 또 한국문학 이런 것이 어떤 용기와 집중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좀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2025년 서울국제작가축제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네, 다른 자리에서 다시 또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